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아이들은 일찍이 다 출가시켰고요. 벌써 인생의 중반부, 아니 후반부에 접어들었네요. 50대이신 분들 여기도 많으실까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는 지천명이라 불리우는 남은 인생, 와이프와 친구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가끔은 애인처럼 알콩달콩 오붓하게 보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시고자 하는 중대한 인생 업적도 있었죠.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소박하다면 소박하다고 생각한 한 남자의 소원이 한순간에 얼마나 폭삭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저희 집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극의 시작인 제 아내와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대개 제 또래들이 그랬듯 저와 아내는 중매로 만나 서로를 자세히 알 겨를도 없이 신속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선을 본 것이 제 기억으론 3월 초순이었는데 그 다음 달인 4월 중순에 결혼식을 했으니 거진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한 거죠. 그냥 서로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들을 따져볼 것도 없이 커다란 흠이나 하자가 없으면 그럭저럭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순리라면 순리였으니까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큰 은행에 다니셨고 두 분 다 집안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집안이셨기 때문에 결혼에 여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내 쪽에서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폐물도 넉넉히 해주셨고 좋은 차도 다 지원해 주셨고 융자 뺀 나머지 집 장만 금액도 다 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 미리 장만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신접살림을 시작하니 저를 반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내 성격이 독특하다고 느낀 건 본격적으로 신혼살림을 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꽤나 특이했어요. 결혼 전에는 워낙 말이 없고 조신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 후에 자세히 보니 워낙 고집이 세고 사교성이 없는 외골수 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요, 누가 자기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걸 정말 싫어하고요. 하라고 해도 자기가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린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아계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매형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던 날이었어요. 띵동 벨이 울리고 매형이 앞장서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처남댁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아내는 가족들이 들이닥치자마자 정색을 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마지못해 손님들을 맞이하더라고요. 거실에 다 같이 모인 지 얼마나 됐을까. 그래도 명색이 안주인인 아내가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으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도 어색해서 매형이 농담을 몇 개 던지면 그마저도 싫은 내색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신혼집이 분위기가 참 좋네요. 요즘 깨가 쏟아지시죠? 그냥 그렇죠 뭐. 저 근데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좀 들어가 쉴게요. 아내는 갑자기 피곤한 기색을 내뱉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니 진짜로 한 발짝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사교성이 없더라도 그래, 아무리 아주 눈꺼풀이 땅에 닿을 만큼 피곤하더라도 아직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가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이라는 걸 해보고 그래도 정 피곤하면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방에 들어가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날 차린 음식도 당연히 거진 밖에서 사온 음식이었고요. 아무튼 저희 가족들이 참 어이없어하고
저는 중간에서 아주 난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니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도리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집들이를 했던 날 밤, 어머니가 신혼살림 사는데 보태 쓰라고 아버지 몰래 용돈도 많이 지어주고 가셔서 어머니에게 전화 한번 드리자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놈의 전화 강요는 여기 와서도 하네? 신혼여행 갔을 때도 분명히 제가 각자 집에는 각자 알아서 전화하고 그러자고 했었잖아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이딴 돈 안 받고 손님상 안 차리는 게 낫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시댁을 싫어할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시어머니가 시자 짓을 했으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며느리 내 며느리 하면서 아내 생일 때마다 제 통장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단돈 20만 원이라도 이체해 주셨고요. 누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갑 살 때, 립스틱 살 때 아내 것도 꼭 더 좋은 것으로 하나 사서 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어머니며 누나들이며 다 저를 통해 모든 걸 전달하곤 했는데 아내는 그걸 다 받고 겉으로는 어머 정말 감사하네요 라고 하지만 언제 한번 직접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한번 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런 점이 영 못마땅했기에 처가에 최대한 솔선수범해서 잘하자는 주의였거든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자기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겠지. 처음에야 못된 마음을 먹었더라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양심이 있으면 행동거지를 고쳐 먹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때문에 제가 먼저 제철 음식 빠지지 않게 좋은 음식 있으면 장모님 장인어른 잡숫게 해드렸고요. 용돈이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고요. 근데 이 여자는 도리어 장모님에게 짜증을 냅니다. 엄마, 박사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지 마. 자주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전화도 자주 하지 마. 그 사람 그러면 나한테 똑같이 말한다니까? 나도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처음이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놓고 나중에 안 하면 욕 더 먹는다고 하던데? 나는 그냥 처음부터 나쁜 년 할래.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협조 잘해줘야 돼. 우연히 아내가 장모님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걸 듣는데 어떤 남자가 정내미가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괜히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고 나니 모형사가 괜히 저만 아내가 좋아 죽는 나머지 처가 말뚝만 봐도 저라는 팔불출이 되어버렸거든요. 은근히 저희 집에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누나들한테도 그런 내색이라도 하면 우리 집에서는 참 속도 좋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땐 다들 시댁에서는 딸 자식도 자식인데 괄시하고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커오다 보니 그런 게 당연한 줄 알고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벌벌 떨고 그랬잖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19살, 20살 때 얼마나 서러웠게. 나는 내 며느리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처럼 잘해주자고 다짐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아무 말 말거라. 맞아. 나도 시집가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너무 좋다. 나 역시도 올케한테 그런 부담은 안 주고 싶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둬. 나중에 나이 들고 가족끼리 부대끼면서 정 생기면 다 순리대로 변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하면 아내는 듣기 싫은 이야기만 나와도 입을 꾹 다물고 TV만 보고 있더라니까요. 이래봬도 제 성격이 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아내와 이런 이유로 마찰이 잦아져서인지
언제부턴가 아내의 이런 태도에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더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첫째가 들어서고 또 둘째가 들어서고 애들 키우고 돈벌이 하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간 앓으셨던 지병이 악화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긴 투병 생활을 하셨던 터라 어쩐지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같은 하늘 아래에 없다고 생각하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득 거울을 보니 머리가 다 새하얗게 바래버렸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3일장을 치르고 다 같이 본가로 갔습니다. 다들 며칠을 밤을 샜고 많이 울기도 울었고 입맛이 없어 끼니도 거른 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보겠다고 궂은 날씨에 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마당에 다들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빨리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자고 보채는 게 아니겠어요? 지는 기운이 펄펄 나는 게 아무리 한 다리 건너 시아버지 상중이라지만 어찌나 끼니도 잘 챙겨 먹고 때 되면 잠도 잘 자는지. 조문객이 많아서 시끄럽고 누워있을라 치면 누가 자꾸 찾으니까요. 글쎄 이 여자가 차키를 가지고 도망가서 몰래 차 안에서 잠을 청하던 사람입니다. 제 짐작으로 아내가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추궁하는 것은 본인 계산에 있을 수 없이 3일이나 시댁 식구들과 나를 보냈으니 빨리 모든 걸 끝내고 집으로 내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재촉이 틀린 것도 아닌 것이 저희들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처지고 본가도 서울이랑은 워낙 먼 지방도시여서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기 전에 후다닥들 정리를 해야 그나마 밤잠이라도 일찍 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누나들과 매형들까지도 울고 웃으며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때쯤 주로 낮 시간을 보내시던 사랑방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저 포함 저희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비명, 아니 환호성 소리였습니다. 상중의 환호성 소리라니 놀란 저희는 한달음에 아내가 있는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와, 야, 와, 신봤다. 아내가 정리하고 있던 사랑방으로 가보니 글쎄 아내가 웬 돈다발을 손에 가득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무슨 돈이야? 여기 아버님 옷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어요. 한 300만 원쯤은 되는 것 같아요. 와, 횡재했다. 저는 정말이지 아내가 꼴 보기 싫어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슬픔이 아직 실감나지도 않고 떨떠름한 상황인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기는 돈 몇 푼 발견했다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일입니까? 누나랑 어머니도 표정이 확 안 좋아지더군요. 보다 못한 큰 누나가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호들갑 떨 건 없지 않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검소하게 사시면서 모아두신 쌈짓돈일 텐데 우리 집이 없이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현금 따발을 또 따로 모아두신 걸 생각하니까 난 또 마음이 짠하네. 그만해. 보기 안 좋다. 큰 누나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울먹거리니 아내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 호들갑 떨었나요? 죄송해요. 너무 놀란 마음에 그만. 그런데 형님,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 돈은 제가 발견했으니까 제가 가져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제가 이 방 정리를 맡고 혹시나 해서 손 넣어본 곳에 이렇게 현금 따발이 있으니 아버님이 생전에 저를 예뻐하시더니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기도 해서 감격스럽네요. 자, 형님들도 빨리 한구약수 맡으세요. 귀중품이든 현금이든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니까 어서 서두르세요. 누나들과 어머니도 저처럼 혀를 내두르며
그냥 아내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내와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지껏 제 아내의 만행을 들은 분들이라면 지금쯤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지독한 여자가 어떻게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껏 살고 있냐고요. 거기에는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많으니 번갈아 가면서 전화도 드리고 주말이면 찾아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오려고 했고요. 특히 누나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딸이 좋다는 게 뭔지 저보다도 더 살갑고 알뜰하게 어머니를 챙기니 제가 더 면목이 없고 아내가 밉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에게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어제 저녁부터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집에 한번 가봐달라고 했더니 집에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야.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어젯밤은 그냥 나도 어디 가셨나 보다 하고 잤는데 아침에도 전화를 안 받길래 느낌이 영 이상해서 와보니까 엉엉 울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어간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울면서 어머님께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내가 집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 보니까 엄마가 화장실에 넘어져서 힘없이 누워 계신 거야. 허리를 삐끗하신 건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누워만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대로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하룻밤을 꼬박 누워 계셨던 걸 내가 발견한 거 있지.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와봤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니. 그렇게 누나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어머니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간 저는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 이 두 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 차디찬 바닥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저는 이제 제가 꼭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길로 집에 가 아내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도 같았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 하는 꼬라지를 제가 못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나는 내 어머니 꼭 모시고 살아야겠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정 모실 수 없다면 이혼합시다. 애들은 당신이 데려가요.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키우면서 살도록 해요. 나는 어머니 모시면서 애들까지 건사할 자신 없으니. 아내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아주 넋이 빠진 것처럼 입을 쩍 벌리고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천사 같은 남편이었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시댁에 밉상짓을 해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었죠. 크게 아내와 싸워보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든 적도 있었지만 천성이 순에 빠져서인지 못된 소리 한 번 하는 것도 저에겐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그렇다고 처갓집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딴짓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가져다줘. 술을 먹기를 해, 도박을 하기를 해, 여자를 밝히기를 해. 그저 순하게 자기 입맛에 맞춰서 평생 데리고 살 궁리만 하고 있던 남자가 대뜸 이혼을 하자고 통보하니 뜻하지 않은 기습 공격이 아주 백발백중 먹혀든 것 같더군요. 할 말은 없어도 지기는 싫었던지 다음날부터 아침에 출근하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고 밥도 안 차리고 주구장창 이불만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게 3일 밤낮을 넘게 시위에 돌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꼴배기 싫어서 동사무소인가 구청인가 가서 이혼 서류를 진짜 가져다 내미니까 아내는 개거품을 물고 펄쩍 뛰었습니다. 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누나들이며 매형들이며 자식이 몇 명인데 어머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머님 그때 넘어지신 거 다 나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도 없는데 수발 될 일도 없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몰라요? 어머님도 혼자 사시는 게 홀가분하고 편하시지. 요즘 할머니들 말 들어보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 1위가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라고 하던데. 왜 당신은 어머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할 일을 발벗고 나서서 만들려고 해요?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아주 발악을 하고 따져대는데 제가 눈 하나 꿈뻑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본인도 강경하게 나가야겠다고 싶었는지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난리가 났죠. 저에게 호통을 치셨냐고요? 아니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도리어 아내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아내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하소연을 하면 친구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넌 내 친구지만 인간적으로 정이 떨어진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며느리 심정은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니네 시어머니 정도면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아? 나는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도 모시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아내의 몰지각한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들이 대다수여서 아내는 결국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없고 편들어주는 데도 없이 이리저리 며칠을 떠돌다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저에게 항복해왔습니다. 그래, 어머님 모시고 와.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큰 집으로 옮겨야 그나마 어머님도 나도 같이 사는데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어머님한테 모아두신 거 있으시면 이번에 합가하는 기념으로 좀 보태달라고 하면 어때? 아니면 누나들한테 십시일반하라고 하던가. 이 여자가요.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따져보고 집이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어머님을 모신 대가가 좀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며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머니를 찾아가 노골적으로 돈 요구를 했고 어머니는 웬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네한테 먼저 합가하자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무슨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 아버님이 남겨두신 유언이 있어서 재산은 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이다. 아들이 하도 간청하길래 같이 살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조건이 내가 재산을 내놓는 것이라면 나도 굳이 그럴 생각 없다. 그렇게 아내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울며 징징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을 기세로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며느리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낀 난처한 입장에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벌어지게 될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의 합가 이후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어머니를 막상 모시고 보니 저는 생각보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살갑게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실을 알고 다시 과거를 더듬어 보면 아내는 은근히 어머니를 골탕 먹이는 것을 즐겼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할 때 아내는 어머니 국에만 간을 아주 짜게 해서 내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야 참고 드셨지만 소태 같은 국에 참다 못해 애미야 국이 좀 짜다 고 조심스레 말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아내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조금씩들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아 국이 짜니? 여보 국 짜요? 제 국은 제가 먹기에 괜찮은데.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국을 한 번씩 먹어보라고 하는데 어머님 것만 소금 간을 따로 했으니
저희 국은 이상이 있을 리가 없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그 자리에서 아내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국그릇을 들고 확 싱크대에다가 국을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럼 이 국 드시지 마세요. 제가 다른 국으로 새롭게 다시 끓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들 식사하고 있는 와중에 오냐, 내 국 새로 끓여오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됐다. 나는 그냥 있는 반찬으로만 먹을란다. 하고 머쓱해져서 대답하면 왠지 통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다시 앉는 거죠. 아내는 아이들을 선동해서 어머니를 눈치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막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공간이 필요하던 때인데 할머니 때문에 둘이 한 방을 쓰게 되었으니 그리 반갑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특히나 제 어머니가 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 어머니 고생시킨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영 맞득치 않았나 봅니다.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봐도 자기들끼리만 안방에 우르르 몰려가서 TV 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무릎을 베고 하하호호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우두커니 TV 앞에 앉아있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어찌나 외롭고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셨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님도 영문을 몰라 얘들아, 어차피 같은 프로그램 볼 거면 나도 같이 보자 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 슬그머니 침대에 걸터 앉았지만 그때부터 다들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그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달아나 버리고 슬그머니 나도 자야겠다, 숙제해야겠다, 재미없어졌다 하고 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끼어들기도 머쓱해서 그냥 거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어머니가 욕실에서 목욕이라도 하고 나오면 노인 냄새인지 뭔지 난다며 코를 틀어쥐고 자기네들끼리 흉을 보기도 하고 어머니 앞에서 노골적으로 난 외할머니가 좋아, 외할머니 오랜만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야, 그때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중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군다고 해도 아내는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나중에 소상히 알고 정말 몇 날 며칠을 화딱지가 나서 잠이 안 와서 베갯닛으로 아내의 얼굴을 콱 눌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곤 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그 당시 제가 그 일들을 쉽사리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네, 제가 바보같이 아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대놓고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음흉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을 약올리고 서럽게 만드는 일이라 어머님은 저에게 일러 바치거나 서운한 기색을 내비친 적도 전혀 없으셨고 그 때문에 저는 바보 같게도 어머님이 그리 당하고 계셨던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가한 지 몇 년이 흘러가자 아내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나 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향해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매섭게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도 처음 몇 년은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님이 남자까지 집안에 끌어들이시는 걸 보고선 순간 어머님한테 정이 뚝 떨어져서 저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막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사내를 끌어들이다뇨. 정말 세상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그날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글쎄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랍니다. 어머니 신발은 있는데 문소리에 나와보시지도 않고 기척도 없고요. 애들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니도 외출하셨나 싶어서 바쁘게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어머님 방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온 매무새를 주섬주섬 만지면서 황급히 나오다가 아내와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어머, 아저씨가 여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거긴 우리 어머님 방인데.
잠시 여기 사모님이 봐달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그럼 볼일 다 봤기 때문에 이만 가보겠습니다. 식은땀을 흘려가며 횡설수설하면서 급히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딱 본인의 예상과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이제 집에 그것도 대낮에 남자까지 끌어들였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치만 그 사실을 짐작은 해도 어머니한테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자기 혼자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또 확신을 갖다 보니 어머니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며 대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제가 없을 때면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인정한 일들입니다. 세상에 아들 가진 분들이시라면 같은 처지에 놓인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시다면 지금까지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짓거린 막말을 들으신다면 눈이 뒤집히고 속에서 천불이 날 것입니다. 한번 드러나 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아내가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한 막말은 그럴 거면 내 집에서 꺼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사사건건이 어머니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머니가 물걸레로 방을 훔치고 있으면 쪼르르 쫓아가서 왜요? 집이 더러워요? 지금 저더러 청소하라고 눈치 주시는 거죠? 그렇게 깔끔 떨고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제 집 장만해서 깨끗하게 가꾸고 사세요. 결벽증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럴 거면 내 집에서 꺼지라고. 어머니가 울리는 벨소리에 가서 인터폰만 받아도 왜요? 그 경비원이에요? 다 늙어서 왜 이렇게 남자를 밝히신데? 아들이랑 손자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불편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집으로 꺼지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남자들 바꿔가면서 불러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요. 듣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저런 막말을 듣고 지내셨을 거라 생각하면 제가요, 그동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폭행하는 보호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치를 떨었거든요. 세상에 상종 못할 사람이 자기 자식 학대하고 어디 가서 개나 갖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구박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세상에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도 듣지 못할 막말을 심지어 본인 아들과 함께 자식 낳고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직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한테 자주 했던 또 다른 막말은 곧 뒤질 양반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체 깔끔한 성격이셨는데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구석구석 씻으시곤 피부를 정돈하고 옷도 정갈하게 갈아입곤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내는 막말을 하기도 했고 가끔 누나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쇼핑이라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봐도 비슷한 막말을 하면서 궁시렁대곤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지극장성으로 몸 돌보니 이승에 미련이 참 많으시겠어요. 저는 벌써 이 나이에도 모든 것이 귀찮은데 혹시 저보다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게 더 호상이라면 호상일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나라에서 연료문이라도 부활시켜서 제 앞으로 세워주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시어머니 모시고 살던 며느리 결국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고 말았다. 이런 묘비명이라도 세워주려나요? 아무튼 희한한 양반이야. 곧 돌아가셔도 이상하지도 않을 나이에 저렇게 본인 치장을 하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이 멍청한 놈은 어머님이 그런 수모를 겪고 계신 줄도 모르고 속 편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 반찬이며 밥을 깨작깨작 드시는 것이 영 드시는 게 시원치 않아서 입맛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한쪽 볼을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 원래 오른쪽 이가 항상 아팠는데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 엊그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인가 뭔가 해야 된다더라. 제가 보기에도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고
식사도 요 며칠 영 못하시는 것이 그래서였구나 싶어서 바로 알겠다고 내일 치과에 모시고 갈 테니 같이 한번 진찰을 다시 받아보자고 했더니 아내가 입이 대빨 나와서 잘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그러더니 삐진 사람처럼 획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임플란트인지 뭔지가 비싸긴 비싸더라. 네, 그래서 차마 이야기를 못했는데 애미 저러는 걸 보니 큰돈 나갈까 걱정하는 것 같구나. 치과는 내가 알아서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어머니가 얼마나 손사래를 치면서 혼자 가겠다고 하시던지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더군요. 아내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저녁에 어머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내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리자. 큰돈이라고 해도 사람 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방금도 어머니 저렇게 치통도 심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 거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소리를 빽 지르며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그 돈 아깝다고요. 아니 곧 뒤질 양반한테 무슨 돈을 써? 그냥 잇몸으로 씹으라고 해. 내가 왜 내 돈으로 어머님 이빨까지 해넣어야 해? 너무도 충격적인 막말에 저도 모르게 너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걸 그냥 확 하면서 손이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격앙된 표정으로 어머니가 뛰쳐들어왔습니다. 내 임플란트인지 뭔지로 오늘 너네가 분명 말다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미 네가 말버릇이 점점 고약해지는구나. 지금 저희 부부 사생활까지 엿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들었다. 네 말대로라면 나는 곧 뒤질 양반이니 내가 가진 돈이나 실컷 쓰다가 죽어야겠구나. 이빨도 제일 크고 비싼 걸로 하나 해놓고 그래도 남는 게 다 돈인데 너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 자 봐라, 얘따 네가 좋아하는 돈이다. 어머니는 아내의 면전에 통장 문치를 집어던졌고 아내의 정수리를 강타했습니다. 제법 세게 맞았는지 악소리를 내며 정수리를 감싸안으며 주저앉았던 아내가 통장에 적힌 액수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엉금엉금 기어가 통장 쪽으로 가서 기어이 어머님 재산이 얼마인지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인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 자리에 앉아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숨겨둔 재산을 공개하자마자 개거품을 물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재산 있으시면서 좁은 집에서 아등바등 사는 저희네 신세가 불쌍하지도 않으셨어요? 애들은 작은 방 하나에 우겨놓고 같은 방까지 쓰게 하고 이러니 제가 불만이 안 생기겠냐고요. 제가 아까 할 때 어머니 재산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할 때 그렇게만 하게 해주셨어도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 많은 재산 두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고생시키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것이 다 저희 어머니가 재산을 안 나눠줘서 그렇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체 이 여자의 고약한 심보가 이해가 가십니까? 어머니는 질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돈으로 너를 편하게 살게 해줘?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부가 5년인가 10년 이상 같이 살면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던데. 네가 이혼당해도 재산 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돈을 니네 집 사는데 보태줘?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저희 어머니같이 점잖고 깔끔하신 분이 그렇게 흥분해서 표독스럽고 매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내도 어머니의 기사에 굉장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주춤하자 어머니가 야심차게 주머니에서 하나 더 꺼내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자 아내는 아연실색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봐라.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당하면서 잠자코 있었던 것은 증거를 모으기 위함이었어. 네가 영악하고 못된 애인 줄은 알았지만
같이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하고 치졸한 애더구나. 그래서 나도 준비했지.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생생하게 녹음하고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들이다. 어머니가 꺼내든 것은 소형 녹음기와 만년필이었습니다. 아, 그 만년필은 만년필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보다 한 수 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양을 하고 무언가 몰래 찍기 위한 카메라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디서 그런 걸 구해오셨는지 아주 의기양양하게 꺼내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다들 잠자리에 들고 내일 다 같이 모여서 이거 확인이나 해보자꾸나. 아범, 너도 분명 같이 봐야 한다. 아, 그리고 애미야. 혹시나 네가 내 방에 오늘 몰래 들어와서 이거 훔쳐갈까봐 내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이미 내 딸들한테 이것과 똑같은 복사본 보내두었다. 증거 아무리 없애도 소용없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네 형님들이 너를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저희는 꼼짝없이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옆에 누운 아내가 벌벌 떠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는 품이 얼마나 대체 무슨 잘못을 심하게 한 건지 저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작정을 하신 모양인지 누나와 매형들 내외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녹음기를 틀어 아내의 막말이 담긴 대화들을 들려주었고 곧바로 카메라를 켜서 아내의 만행들이 그대로 찍힌 영상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해온 끔찍한 일이 밝혀지자 누나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모르게 아내의 멱살을 잡아올리고 말았습니다. 매형들도 분기탱천하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고 파르르 떨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러자 웬 젊은 여자와 아파트 경비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먼저 젊은 여자는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의뢰를 받고 온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의 의뢰로 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오셔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은 오픈하지도 나눠주지도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에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아, 이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하시네요. 며느님이 하신 행동들은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머니께서 얼마든지 며느님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성립되고요. 어머님은 며느님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당히 불리해지니까요. 경찰을 부르셔도 좋지만 어머니께서도 경찰을 부르실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똑같이 붙들려 가도 며느님께서 상당히 불리하시다는 점을 아시고 경찰을 부르시려거든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렇게 조목조목 아내의 죄를 읊어주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화살을 경비원에게 돌리더군요. 근데 아저씨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어머니랑 무슨 사이라도 돼서 편들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대놓고 자식들 앞에서 남판 역할 하시겠다? 여보, 저는 억울해요. 저 아저씨가 제가 말한 그 경비 아저씨예요. 어머님이랑 무슨 사이인지 대낮에도 저렇게 내 집처럼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수상한 낌새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어머니,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집에 왔다가 며느님 보고 황급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사모님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일은 하늘에 맹세코 추후에 거짓도 없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설명한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놀이터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갈수록 고민거리가 많아 보이는 얼굴을 보다 못한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바람도 쐬고 하시면 좋죠. 그치만 날도 덥고 하니까 요 앞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노인정에 한번 들러보시는 거 어떠세요? 거기에는 또래분들도 많아서 이야깃거리도 많고 가끔 화투 치기도 하고 뭐 점심 정도는 다 같이 지어 먹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안 그래도 그즘 서러운 일을 많이 당했던 데다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혼자서 끙끙 앓던 어머니는 갑자기 다가와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경비원에 그만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경비원에게 그동안 아내에게 당했던 서러운 일들을 털어놓으니 경비원은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일 당했던 사람이 있다면서 당장 집에 찾아온 그 여자 변호사를 어머니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비원과 변호사, 그리고 어머니가 합심하여 이렇게 아내의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게 된 것이었죠. 그때 그 경비원이 대낮에 우리 집에 왔다가 황급히 사라졌던 사건이요. 그날이 바로 이 소형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집안에 손보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변호사가 구해오라는 물건들을 구해오기는 했는데 당최 어머니 혼자 그걸 집안 어디다가 설치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아서 경비원에게 처음 설치를 부탁했고 그래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카메라가 잘 작동되지 않아 급히 경비원을 불렀던 것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 교체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보니 또 은근히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다시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닿는 곳을 물색해서 이리 놔보고 저리 달아보고 하다 보니 온 매무새도 망가지고 땀범벅이 되고 그런 걸 아내가 보고 불경스럽게도 오해를 한 모양이더군요. 더군다나 경비원이나 어머니나 아내 몰래 설치하라던 것이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했을 테니 이래저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 모든 일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아내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이 여자와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누나들도 매형들도 찬성이었고요. 아내는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할 텐데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니 아내도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갑자기 일어난 뜻밖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생 남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로 바로 친정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몇 주도 안 돼서 친정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쫓겨났다는 말에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을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랬던지 몇 날 며칠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대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셔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과 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본인 딸의 추악한 모습을 두 눈과 귀로 듣고 난 후에는 장인어른은 아내를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막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는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욕지거리를 해대니 참다 못한 장인어른이 그냥 집에서 쫓아버렸다고 해요. 그래도 딸이라고 가끔 찾아가 들여다보긴 하는데 볼 때마다 억정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인생 살아가려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저 빈둥빈둥 매일 배달 음식이나 시켜먹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여다보고 있다뇨. 그러니 살이 얼마나 쪘는지 여자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게 되어 거동도 쉽지 않고 건강도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자식이지만 본인들이 들여다봐도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 연세에 맨날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네요.
그 와중에 저희 누나들이 만만했던지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났던지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소연을 하고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어머님을 모신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잘해드린 일도 많았다며 그렇게 읍소를 하고 문을 두드렸다고 하네요. 첫째 누나는 똥바가지를 뿌려줬고 둘째 누나는 집에 들여서 호되게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막말에 2배, 아니 4배는 심한 말들을 쏟아부으며 굴욕을 주었더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머님은 이제서야 자신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아들, 딸 차별하지도 않고 정말 평등하게 배분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면목으로요. 어머님 모시겠다고 자진해서 나서서 이렇게 매일을 고생을 겪게 해드린 것이 아직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앞으로 나를 네 손으로 직접 모시고 살려면 너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님의 재산을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이 소식도 전해 듣고 배를 아파하고 있겠죠. 늘 돈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다 내 돈이야 하고 움켜쥐기 바빴던 여자니까요. 그리고 저에겐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귀농을 하여 어머니와 하처도 가꾸고 소일거리로 배추도 심고 무도 심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밥이요. 제 손으로 직접 차려드리고요. 어머님 빨래며 청소며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던 노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수발도 이렇게 들면서 늙어갈 생각이었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 저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그 여자 변호사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저의 어머니를 오랜 기간 상담하고 변호하며 어머니의 성정에 아주 반하였었고 그 어머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는 무조건 좋다며 저에게 어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직은 여자가 무서운지라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내보다 악한 여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조금은 답답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첫 합가 스토리는 비록 안 좋은 일들로 가득했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2번째 합가 스토리는 아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것으로 다시 들고 찾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과 2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의 단란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요즘 들어 농사에 취미를 가지셔서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 2분이 주말마다 지방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욕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정교육은 아주 엄하고 철저하게 시키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부터 저는 슬슬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들어서 공부한다고 나가서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공부를 하러 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디 갈 생각 말고 주말에 집에서 공부해. 아빠, 저 집에서 공부 못해요. 집에 있으면 오만 가지 딴 생각이 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공부해야 능률도 오르고요. 저 이제 어린애도 아니니까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뭐야? 이 녀석이 아빠 말을 안 들어. 친구 만나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할 게 뭐야? 아버지가 집에서 너 공부하는 거 봐야 하니까 잔말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 결국 엄한 아버지의 압력으로 저는 주말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저한테 파파거리 아니냐며 심각하게 충고를 하기도 하고 몇몇 짓궂은 아이들은 저를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너 어제 왜 독서실 안 왔냐? 이제 친구랑 약속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앞으로 너하고 안 놀아. 다시 말 걸지 마. 미안해. 아빠가 집 밖에 못 나가게 막으셔서 그랬어.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깜빡했어. 미안. 너 아직도 부모님한테 꼼짝을 못해? 네가 무슨 초딩이니? 왜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참, 아직도 부모님한테 꼼짝 못하는 고딩이 다 있네. 참 못났다. 그 나이가 되도록 부모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네? 헤헤. 친구들은 이런 저에게 초딩이냐고 놀리고 부모님 말만 듣는 아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어쩌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강심장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학기 초에 어울리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딱 한 친구하고만 학교 생활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 친구도 반에서 거의 왕따처럼 겉도는 아이라서 저와 그 여자애는 둘이서 왕따끼리 친구 먹었다고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고등학교 생활은 우울하고 지옥 같았습니다. 학기 초에 여자친구들에게 찍혀버렸으니 수학여행도 수련회도 재미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고3이 되어서야 겨우 친구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반 아이들도 모두 공부하기 바빠서 친구끼리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평범한 척하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던 저는 일부러 제 성적에 맞추지 않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저에게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따라서 간섭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학 4년간 제가 의도한 대로 저는 과에서 존재감 없이 공부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에서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집에서 멀지 않은 아버지 제자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강사 일을 했지만 점점 학원이라는 곳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도 말을 안 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컴플레인 전화였습니다. 반에서 다른 아이만 편애를 한다는 둥, 1년을 보냈는데 성적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둥, 저에게 학원 강사로서의 자질은 있냐고 하던 학부모님들의 전화는 받기조차 소름 끼칠 만큼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점점 학원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를 거부하며 빼빼 말라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는지 좋다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도 먹여보고 매일 다른 반찬들을 해주시면서 어떻게든 저한테 밥을 먹여보려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맛있는 반찬이나 약으로 낫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보던 아버지는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셨습니다. 이 원장, 우리 애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일을 더 하다간 제명에 못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딸 더 이상 그 학원 못 나가겠네. 벌써 10kg나 살이 빠졌어. 안 그래도 건강이 좋은 애가 아니었는데 이젠 다 말라 죽어간다고. 자넨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참 이상하네요. 꼭 따님반만 문제가 많아서요. 반을 바꿔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학원 강사들은 그런 컴플레인 들어도 다들 한 귀로 듣고 잘도 흘리던데 따님은 마음이 약해서 안 그러신가 봐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집에서 쉬게 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엄마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니 다시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는지 저는 밥을 거부하던 거식증에서 벗어났고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라고 저에게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은 일은 하지 말라며 좀 쉬다가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거무개로 돌아오자 저는 이제껏 받던 월급을 거의 다 쓰고 모아둔 돈이 없어서 2차 취업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학원 강사의 커리어는 다른 분야의 회사에 들어가려니 경력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더군요. 영어 영문과를 나온 저는 다시 대학원을 갈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의논을 했더니
아버지는 두말 없이 제 대학원 진학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대학원 학비 부담해 줄 테니까 열심히 더 공부해봐. 그러고 나면 또 길이 생기겠지. 이번에는 좀 오래 가져갈 직업을 가져. 그러기 위해서 진학하는 거라 생각하고. 네, 저 통번역 부문의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출장도 가고 영어도 더 공부해보고 싶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버는 일이 통번역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좋네. 잘 생각했다. 오랜만에 아버지랑 뜻이 맞는구나. 열심히 공부해봐. 알았지? 저는 친정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놀고 있을 틈도 없이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는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 역시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29이 되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보니 다시 사회초년생이 된 나이치고는 꽤 많은 나이였죠. 영국 대사관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저보다 서너 살 어리거나 아예 40, 50이 넘거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래 공포증이 조금 있던 저한테는 아주 좋은 직장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성격을 지닌 공무원들 틈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제 시간에 퇴근하게 되고, 퇴근 후의 라이프는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사관에 출근했다가 새로운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사관에 대사님 비서로 들어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알아본 듯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너 미진이 아니니? 나 모르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나랑 같이 다녔었잖아. 밥 먹으러 갈 때랑 매점 갈 때 반에서 우리 둘만 겉돌아서 그때 기억 안 나?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고등학교 때 같이 겉돌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반갑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저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그 애가 무서워져서 그 애의 손을 잡아채서 복도로 나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조용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발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마. 너한테는 그게 좋았던 추억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꺼내기도 싫은 안 좋은 일이니까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어. 그러니까 서로 친한 척 안 했으면 좋겠어. 어머, 너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나 봐. 그래, 정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무실인데 일로라도 안 부딪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친하게 지내자. 잘 부탁해.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의 우울하고 어두운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너무나 밝고 명랑해져서 혹시 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의 악연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아이의 이름은 정지현이었습니다. 지현이는 고등학교 때의 성격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누구한테나 부침성 있고 밝게 웃어주면서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대사관 내에 있는 40, 50대의 아저씨 상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지현이를 칭찬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지연이가 대사관에 오자 대사님은 항상 지연이에게 영작문을 맡겼고 그 영작을 잘 해내는 것이 지연이의 강점이었습니다. 사실 영작이나 대사님의 연설문 작성 등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대사님은 지연이가 더 읽기 쉬운 문장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맡기고 문법적인 부분만 제 첨삭을 가미하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대사관 내에서 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그 빈자리를 항상 지연이가 채워나가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지현 씨,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내가 고쳐볼 테니까 이렇게 다시 작성하세요. 어머 얘는 우리끼리 딱딱하게 지연 씨가 뭐야. 그냥 이름 불러. 나도 너 그냥 미진이라 부르잖아. 정지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 나는 딱 싫어하니까 사무실에서는 친한 척 부르지 말고 C자 꼭 붙여주세요. 아시겠어요?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저의 말투에 지연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니 지연이가 뒤에서 입을 삐죽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와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얽히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괜히 기분이 나쁜 것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한 지연이와의 일상은 점점 거북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있던 영국 대사관에 사무관 한 명이 배속되어 왔습니다. 그 사무관은 영국 유학파였는데 저보다 2살이 연하였습니다. 대사관 사무실의 맨 아래에 배속된 그 사람은 오자마자 저와 지연이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그 사람의 외모에 반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20대의 결혼 정년기인 여직원은 저와 지연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의 등장은 당연히 저와 지연이의 불꽃 튀는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치마가 짧아진다든지 입술색이 진해지는 등의 대놓고 그 남자를 후리겠다는 옷차림을 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차마 지연이처럼 노골적인 어필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저는 그 남자에게 친절하기로 마음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아이스 커피를 사준다든지 몰래 그 사람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주고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지연이 중 누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저였어요. 왜냐하면 지연이는 얼마 후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주일 대사관으로 발령이 났으니까요. 그 사무관이 온 지 4개월째 되는 때에 대사님이 바뀌면서 전 대사님이 비서인 지연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커리어 면에서는 지연이에게 아주 잘된 일이었는데도 그 애는 그 남자를 남기고 간다는 사실 때문에 분해서 송별회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무관과 1년을 사귄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연하 남자와의 사내 연애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대사관 내의 나이든 직원들은 지연이라는 경쟁 상대를 물리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사관 직원들을 모두 불러서 신혼집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직장 사람들과의 행사인 만큼 저는 그날 머리가 터질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음식을 못할 것 같아서 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두었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며느라기야. 오늘 너희 집 집들이 한다며? 이 엄마가 가서 잔치 음식 좀 해줄까? 우리 아들이 도와달라고 부르던데. 너희 집 현관 비번 좀 알려줘. 그럼 내가 가서 집들이 음식 차려놓고 너희 회사 직원들 맞아들이면 되지 않겠니?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친정엄마께 와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뒀거든요. 어머니는 집도 안 가까운데 굳이 힘들게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내 아들이 해달라고 해서 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시어미한테 오지 말라고 난리니? 난 가야겠으니까 현관 비번이나 말해. 시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두 어머니끼리 만나는 불상사가 없기만을 기도했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오신 저희 친정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미진아, 너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지. 지금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얼마나 거북한지 아니? 게다가 음식도 너무 많다면 네 시어머니가 내가 해온 음식은 반이나 그냥 가져가라지 뭐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서 막무가내로 오신다는데 내가 어떡해요. 오늘은 엄마가 좀 물러나 줘요. 원래 시어머니가 허세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다음 주쯤에 엄마 집으로 갈게요. 미안해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도 가깝지는 않은데 온 지 2시간도 안 돼서 나보고 가라는 게 말이 되니? 그래도 박서방 얼굴이라도 봐야지.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누구 한 명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집들이가 아니라 시댁 친정 간의 기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한 상황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어떡해. 지금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둘이 우리 집에 계신다는데?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오늘은 이만 가보시라고 말이야. 난 우리 엄마한테 집으로 가시라고 전화로 얘기했거든. 그게 뭐가 어때서? 이게 왜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 두 어머니 다 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거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시라 그래. 내가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리면 되지.
아니, 그러면 우리들한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뿐만 아니라 사무실 사람들도 편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 두 분 어머니가 다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당신 걱정도 안 돼? 마음을 졸이며 예민해져 있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냐면서 태평하게 퇴근이나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촉즉발 전쟁만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제발 집으로 가셨기를 빌었지만 집에 가보니 두 분 다 팔짱을 끼고 화가 난 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며느라기야. 너 나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했다며?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어떻게 음식만 해놓고 가란 소리가 나오니 너는? 그러게, 얘가 저한테도 그랬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네 집에 도와주러 온 엄마한테 음식만 놓고 가라니 말이 되나요? 이 사부인이야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신 거고 저는 엄연히 도와달라고 부탁받고 온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왜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도와달래서 온 거예요. 사부인도 모르면 가만히 계시지 왜 또 말 한마디를 보태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세요? 양가 어머니들이 굳은 얼굴로 고집을 부리며 앉아서 힘겨루기를 하셔서 그날의 집들이 분위기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좀 이따 도착한 동료들도 술 한 잔도 눈치 보느라 못 마셨고 음식도 누구 것이 더 맛있느니 하는 문제로 두 어머니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셔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두 어머니가 집으로 가시고 나서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들이 계신 것이 집들이 분위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쪽이었고 저는 회사 사람들이 오기 전에 두 분 다 가셨어야 한다는 쪽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댁 음식, 친정 음식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는 두 분 어머니와 함께 제가 제대로 된 집들이나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안 그래도 거북했던 사이가 더 안 좋아지셨지만 남편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이란 원래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며느라기야. 너는 이 시어머니가 부끄럽니? 그날 어떻게 너희 어머니한테 내 흉을 볼 수가 있는지 내가 뭐 허세가 있다고? 게다가 음식 솜씨는 네 어머니보다 못하다고 했다면서? 평소에 네가 얼마나 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봤으면 네 엄마한테 그런 말을 막 꺼낼 수가 있니? 난 네 사과 안 받으면 분해서 잠이 안 올 것 같구나. 수요일 내로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이번에도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건 친정엄마건 음식 솜씨에 대한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는지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하지 않은 말까지 추궁당해야 하느냐며 그 문제로 또 남편과 말다툼을 했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윗사람이니까 당신이 져드려. 음식만 문제는 나도 객관적으로 장모님 것이 더 맛있어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건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 그러니까 당신만 사과해주면 그냥 다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노인네 이겨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져드려. 아니, 내가 왜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추궁을 당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고집 안 부리시고 음식만 놓고 가셨으면 나도 너무 감사했을 거야. 그런데 두 분 다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으셨던 거고 시어머니만 서운한 감정 드는 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한테 서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건 당신은 생각도 안 해? 제가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더 이상 무슨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제 남편은 제가 조금만 몰아붙이면 입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도 안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점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에든 잘잘못을 따지고 넘어가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꼭 사과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색한 감정이 풀리고 그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께 가서 사과를 하도록 강요했고 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시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며느리 버릇 초장부터 잘 들이는 걸 보니까 이 엄마 마음이 아주 든든하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그냥 넘어가려고 들어? 이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였어? 잘했어, 우리 아들. 제 앞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남편을 자랑스럽게 보던 시어머니의 얄미운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믿고 계실 테지만 제가 흘린 눈물은 분명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에게 더 이상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배달 음식을 시키면 시켰지 절대 그 두 분이 우리 집에서 마주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신혼 초에 그런 전쟁 같은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점점 독립적인 성격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서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고 육아 역시 집 근처에 있는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그 문제로 또다시 대립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그 아주머니는 제 딸들을 마치 조카처럼 귀여워하시면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대사관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후로는 남편과 그다지 싸울 일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자기만 건드리지 않으면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성격의 사람이었거든요. 되도록 그 사람과 싸울 만한 건덕지 자체를 만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시댁과 친정에도 크게 잡음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반갑지 않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친구 지연이가 다시 영국 대사관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제 속도 모르고 지연이가 다시 돌아왔다며 다들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남편의 얼굴은 그저 헤헤거리며 지연이를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한 마당에 다시 지연이와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무척 떨떠름하고 찝찝했지만 지연이는 변함없이 제 곁에 다가와 다시 친한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미진아. 그동안 잘 있었어? 박 사무관이랑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어? 네 성격상 결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용하네. 너희들 안 헤어지려나? 정지연 씨, 그게 무슨 말이죠? 무리한 말 그만하시죠. 우리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 다시 만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저와 남편이 헤어지기를 바라는 양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헤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한 친구의 말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저와 남편을 쳐다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사이좋은 부부인 척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일부러 꽁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점 저를 밀어내고 지연이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들을 하며 저를 속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지연이에게 집적거리는 남편을 보다 못해 저는 그를 따로 불러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요즘 지연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데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정지현 씨랑 무슨 선을 넘겠대? 그냥 동료 여직원이니까 챙기는 수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내가 지현 씨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난 양심에 거리낄 만한 짓은 안 했거든. 오히려 남편은 제가 착각하고 남편에게 바람의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억울한 듯이 받아쳤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외에는 딱히 물증이나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지연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일단 제 뇌내 망상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무슨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뭐라도 한 가지 걸리면 꼭 그 증거를 잡아내고 말겠다고 입술을 악물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더니 그날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지연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사님을 따라 영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지만 이번 출장은 일주일이나 걸렸고 아직 어린애들을 두고 가기는 좀 걱정이 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우리 애들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르기 싫었지만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해야만 했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일주일간 영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아이 봐주시는 분이 아프셔서요.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녀와서 용돈은 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왜? 네 친정어머니는 바쁘시다니? 뭐 내 아들 끼니도 걱정되고 하니까 근데 너의 부탁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웬만하면 조그만 일에 생색 엄청 내시는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하필이면 그때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셔야 한다고 3박 4일간 한국에 안 계실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생애 처음 해외여행을 가신다는데 제 애들 봐달라고 못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애들을 부탁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사님과 영국으로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애들과 영상통화도 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왜 그렇게 쓸데없이 전화비 낭비를 하냐면서 빨리 끊으라고 난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남편이 의심되었지만 그 먼 곳에서는 제가 의심을 한다고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조금 빨리 제 일정을 마치고 12시간을 당겨 한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다음날 오전에 마쳐야 하는 출장이었지만 저는 밤 9시에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조용히 집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의 웃는 소리가 현관 밖까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여자의 하이힐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사과 깎았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이거 꿀사과인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눈치코치라고 없는 년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사과 한 접시도 안 깎아준다니까. 난 있잖니, 지금 며느리보다 지연이 네가 훨씬 좋다 얘. 우리 박사무관님, 당신도 사과 한 입 먹어. 자, 당신 왜 지금 와? 내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거실에서는 지연이가 시어머니와 하하오호 웃으면서 마치 다정한 고부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이랑 놈은 팬티 바람으로 그 옆에서 지연이의 어깨를 껴안고 그 사과를 받아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눈이 확 뒤집혀서 현관 앞에서 캐리어를 내던지고 그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 혼자만의 의심이 아닌 명확한 바람의 증거를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적잖게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화를 못 이겨 지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말려주세요. 이거 좀, 나 좀 놔. 야, 이년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서 이 지랄을 떤 거야? 내 남편이 꼬셨니? 아니지, 네 년이 먼저 꼬리를 쳤겠지. 어머니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 무식하게 말로 하지. 이게 뭐니? 생사랑 그만 잡고 이건 놔. 그러자 남편이 저를 그녀에게서 억지로 떼어내더니 거칠게 식탁 쪽으로 내팽겨쳤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던지 환양녀는 제가 아니고 지연이 아니었던가요? 남편이란 놈의 퍼른 서슬에 저는 다리를 다쳤고 까진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식하게 옆에 내가 여자 머리채부터 잡으면 어떡해.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아팠겠어. 자기야 괜찮아? 빌어먹을 남편은 그년에게 붙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꼴값을 떠는 거였습니다. 이 사단이 일어나니 더 이상 남편도 시어머니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겨우 머리카락 좀 뽑힌 거 가지고 유세 떠는 년보다 제가 더 많이 다쳤는데 남편의 눈에는 그년밖엔 안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연이와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언놈들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무슨 변명도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다시는 저랑 애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왕 이렇게 밝혀지고 말아서 어쩔 수 없는데 애들은 네가 못 데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도 친권이랑 양육권은 우리 아들 거라는 거 모르니? 우리 손녀들이 성이 박씨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우리 손녀들 얼굴도 못 본다고 난리야? 누가 그래요? 저 환양년하고 붙어먹은 당신 아들이 유책 배우자인 거 몰라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니까 애들은 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우리 애들 다 클 때까지 양육비 줘야 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지연이를 차에 태운 뒤 옷장에서 자기 옷을 꺼내서 짐을 싸면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깨끗하게 이혼해. 집은 팔아서 반 나누고 애들은 당신이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다시는 애들 얼굴 못 본단 말은 하지 마. 우리 어머니 손녀딸들 못 보면 큰일 나. 나한테는 안 보여줘도 뭐라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는 애들 면접 교섭권 줘. 부탁이야. 네가 뭐라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 그리고 잘못한 건 너야. 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빠졌니? 내가 허락할 때까지 너희 집 식구들 그 누구도 우리 애들 얼굴 못 봐. 그런 줄 알아? 네가 왜 이혼당하는지 알아? 그 뻣뻣한 태도 때문이야. 어쩌면 그렇게 혼자 잘났어? 너 같은 애는 애교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질리지. 그러니까 내가 지연이랑 같이 나가려는 거야. 너 같이 혼자 잘난 년이랑은 살기 싫어서. 제가 이혼을 당하다니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바람을 피운 쪽은 남편인데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텅 빈 집에서 잠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남편과 지연이를 당장은 회사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도저히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꼴을 제정신으로 보면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박서방이 제 친구 아니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니 어쩌면 그런 파렴치한 짓을 같은 사무실에서 너도 모르게 두 연놈들이 만났다는 말이니? 얼른 그 집안이랑 연 끊고 집으로 돌아와. 내 처음부터 그 시어머니라는 할망구도 마음에 안 들었어. 엄마, 저 너무 분해요. 어떻게 하면 그 인간들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을까?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말도 섞지 마라. 그게 너의 할 일이야. 애들이나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응?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제 남편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것저것 복수의 방법에 대해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을 하던 저에게 구원의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대사님이었습니다. 대사님은 저에게 어디가 아프냐며 걱정하는 마음에 안부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아픈 데는 없고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대사님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휴가차 대사님과 함께 한국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대사님, 혹시 그 동생분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래. 그러면 미세스 미진이 내 동생 데리고 서울 구경 좀 시켜줄래요? 좋아요. 대사님은 바쁘시니까 제가 오늘 쉬기로 한 김에 동생분 모시고 서울 관광지 좀 다녀볼게요. 저는 그렇게 해서 대사님의 동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 이혼의 경험이 있는 40대 초반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말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이번에 처음 온 한국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하던 참에 영어가 되는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 점심도 같이 먹고 북촌의 유명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데이트처럼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개인적인 걸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분이 하는 말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실례인 줄 알지만 결혼하셨나요?
네, 현재 결혼은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곧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께서 왜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자세히 말해봐요. 그러시면 대사님께는 비밀로 하셔야 해요. 대사님의 동생은 꼭 비밀로 하겠다고 하면서 흥미 가득한 눈으로 제 모든 말들을 경청하더니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듣다 보니 그분의 말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녁을 먹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시댁에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을 찾아가니 마침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앞세워서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주한 영국 대사관 대사님 동생이신데 한국의 가정집 구경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모셔왔어요. 아버님 좀 들어가도 될까요? 새아기 손님이니 들어오시라고 해. 시아버님은 아직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것은 못 들으셨는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시어머니는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엉덩이를 들썩거리시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시려고 하는 게 다 보여서 저는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본인 아들이 바람 피워서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남편은 오늘 시댁에 와서 지연이를 아버님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그날 바로는 지연이를 집에 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분이 대사님 동생이라고? 아이고, 미남이시네. 근데 어쩌다가 우리 집에는 오셨나? 저녁 안 드셨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가지. 당신이 불고기나 갈비찜이나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봐. 아유,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먹을 반찬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손님 초대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너는 정신이 있어 없어? 미안한데 밥이 뚝 떨어져서 안 되겠네. I'm sorry. 예, 이 사람 그냥 데리고 나가. 1시간 후에 우리 아들 온단 말이야. 괜찮아요. 저희들 저녁 먹고 왔어요. 아버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남편만 바람 피울 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저랑 곧 재혼하실 분이에요. 이번에 영국 출장 가서 만났는데 젠틀하고 남편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딸들도 영국의 명문 중학교에 진학시켜 주신다고 저랑 약속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 남편한테는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저희들 남편 얼굴만 보면 갈게요. 아버님, 저희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의 폭탄 선언에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식탁에서 일어서다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아버지를 정신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쓰러져 버리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제가 급히 전화로 119를 불러놓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지연이와 함께 시댁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면전에 그 남자보다 더 잘난 사람을 들이밀고 약을 오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지라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해 숨 쉴 새도 없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충격이 크셨나 봐. 네가 먼저 지연이랑 바람 피웠으니까 나도 이 사람이랑 재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대사님 동생인데 영국 사람이고 변호사시래. 나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너 따위한테 미련 같은 거 없어. 저 저급한 기집애하고 한번 잘 살아봐. 너 같은 찌질한 인생에 더 이상 나 끼워 넣지 말고. 나도 너 같은 거랑 이혼하게 되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쓰러진 시아버지는 119 대원들이 찾아와 들것에 실려가시고 시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초토화된 시댁에는 남편과 지연이 그리고 저와 대사님의 동생만 남았습니다. 지연이는 대사님 동생의 스펙을 듣더니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에서 졌다는 느낌이 전달되어 오자 저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어머, 대사님 동생분이 왜 너 같은 애랑 사겨? 말도 안 돼. 자기야, 인연 이거 거짓말하는 거야. 절대 믿지 마. 지금 우리한테 박탈감 느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지연이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들이민 이 남자의 스펙을 듣고 보니 쉽게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탄로날까 싶어 얼굴이 붉어지자 대사님의 동생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저 대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받아쳐 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좋은 여성을 차버린 당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바람난 덕분에 나도 좋은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난 이만 미세스 미진과 퇴장할게요. 뭐? 겨우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고 일부러 우리 아버지한테 충격 줬니? 까짓 변호사, 한국에서는 얼마나 흔한 직업인데 겨우 그런 것 갖고 내가 너를 부러워할 줄 알았어? 나 지연이랑 결혼하고 곧 한국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발령받아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재혼을 하든 뭘 하든 나도 너 신경 안 써. 그래, 나도 너 같은 거 신경 안 써. 오히려 좋아. 같은 변호사라고? 이분은 급이 달라. 영국에서 이혼 변호사로 이름 날리는 사람이니까 연봉이 우리랑은 자릿수부터가 달라. 그건 아니? 네 바람기 덕분에 나도 행운 만나서 오히려 좋아. 갑시다. 미세스 미진, 이만하면 됐어요. 더 이상 불쾌해지지 말고 나쁜 놈은 잊어요. 내가 있게 해줄 테니. 그분은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통수에 남편과 지현이의 따가운 시선이 꽂혔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이 좀 풀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시댁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 개인적 복수를 흔쾌히 도와준 그 사람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저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전 미세스 미진이 점점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어때요? 당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혹시 거짓말로 만들지 말고 우리 계속 사귈래요? 아니에요. 저는 애들도 둘이나 있고 대사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동생분과 사귈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주말에 또 서울 관광 한번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죠. 아쉽네요. 난 미진 씨한테 점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마요. 처음엔 친구처럼 시작해보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아깝다는 듯이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괜히 남편에게 알량한 제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날 저는 대사관에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거긴 제 직장이고 일을 안 하면 애들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미진 씨 괜찮아? 감기 걸렸다면서? 대사님이 그러시던데. 그런데 자기 어제 대사 동생분이랑 서울 관광했다면서? 남편 놔두고 그래도 돼? 그 사람 잘생긴 영국 사람의 이혼남이라며. 왜요? 그 인간 이제 제 남편 아니에요. 그 사람 정지현 씨랑 바람났거든요. 어머.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그것 봐. 내가 그 두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 여자는 촉이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녀 되면 전 남편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겠어? 생각만 해도 나는 끔찍하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북한 쪽이 나가겠죠. 정지현 씨도 오늘 출근 안 하고 있는 거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저와 부딪힐 일이 많은 지현이는 오늘 월차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대사님은 곤란하다는 듯이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사님을 보아야 했지만 다음에 들려온 대사님의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내 동생 데리고 박 사무관 집으로 갔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내 동생도 전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세스 미진 때문에 그의 가슴에 박혔던 못이 커졌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개인적으로 미진 씨한테 실망했습니다. 대사님, 죄송해요. 동생분께서 제안은 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이용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동생분이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지현 씨랑 박 사무관은 나한테 와서 근무지 변경 요청했으니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내 동생 한번 만나봐요. 내 동생이 직접 여자한테 사귀자고 한 거 내가 알기로는 거의 7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매력 있고 괜찮은 녀석이에요. 대사님의 마지막 말에
저는 바보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초면에 그런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것도 미안했는데 어떻게 사귀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바다처럼 푸른 눈동자는 제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사님까지 동생분과 사귀어 보라고 권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발령나서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이혼이 마무리되면 제가 그 사람을 찾아 영국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끝까지 영국 신사처럼 제 앞에서 웃던 그 사람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러니하지만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바람이 난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두근거립니다. 제 인생이 전환기를 맞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